자, 이제 21페이지.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긴 할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 토지의 특성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부증성, 부동성, 개별성, 인접성, 영속성 이런 내용.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영속성. 그래서 이제 1번 토지와 건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박스를 봤더니 부동산의 특성을 크게 둘로 쪼갰어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토지는 자연물이다, 자연물이 아니다.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하지 않았을까요? 건물은 자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하려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 개념 자체가. 그래서 토지의 특성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물로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불변적의 동그라미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예외가 없이 적용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무리 말이 그럴싸해도 토지의 특성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무엇은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게 뭔지 대답해 보세요.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부동성. 그래서 지역에 국한돼서 특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이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부동성이었습니다. 그럼 지역 분석도 뭐 때문에 하죠? 부동성 때문에 하는 거죠.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성? 영속성. 그러니까 장기간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장기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차 하면 소유자와 이용자가 구분되죠, 여러분? 그래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구분. 장기,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다? 영속성. 걔를 우리가 기억할 때 임소형으로 기억했죠. 임대차 뜨거나 소유이익, 소득이득 이런 표현 나오면 소유 이런 개념이 나오면 뭐다? 영속성.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는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증가가 불가능한 특성, 부증성. 그래서 부증성에서 출발했던 게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 한정돼 있죠. 인간이 점점 늘어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지가는 올라가네요. 지가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면 그 땅에서 뽕을 뽑기 위해 수직적인 확대를 한다. 층수를 올린다. 걔가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은 거죠, 여러분. 집약적 토지용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토지를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은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테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 그 다음 토지는 다 다르다 무슨 성을 띈다? 개별성? 네, 개별성. 그 내용. 그래서 개별자가 뜨면 개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일반적인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는 법칙이 있었죠.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개별 거래별로 가격이 다 달라질 테니까.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인접성. 토지 옆에는 토지가 붙어 있나요? 그래서 인접된 부동산들끼리는 경제적 대체관계 성립되니까 경쟁이 나타나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지역별로 형성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내의 가격 수준대를 먼저 알아보게 돼 있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를 알아보게 돼 있죠. 걔를 먼저 행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되죠. 넓게 보니까 거시적, 전체적 분석이었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 인문적 특성에 얘는 토지에 인간이 부여하는 후천적인 특성입니다. 그럼 인간이 변함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변적, 신축적 특성, 후천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용도가 다양한가요? 하나인가요?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게 용도의 다양성.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아무 용도로나 골라 잡아 쓴다. 최고 유효한 용을 한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되더라. 토지를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얘를 합쳐서 분합성이라고도 표현하더라. 그리고 위치의 가변성은 물리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경행, 사사회적, 경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영원히 계속됩니까? 닳아 없어지죠. 그래서 일반 재화보다는 오래 버틴기니까 내구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생산 가능하죠? 건물. 그리고 똑같이 지어졌다면 동질성을 띠는 건물들도 있겠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건물의 특성은 나와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2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괄호 1번 부동성을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하고 비이동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파생 특성에 구체적 장소가 존재할 수 없어서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하는 거고,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을 띠니까 견본 제시 등이 어려우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 지역에 가서. 그 다음 디귿 견본 제시 및 진열을 할 수 없으므로 임장 활동이 요구되는 거고, 그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한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을 지역 시장으로 국지화되고 특화되죠. 그 다음 미음 지역적 국지성으로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죠. 그래서 지역이 뜨면 무조건 무슨 성? 부동성. 비읍 부동성으로 인해 이용 방식 및 입지 선정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여되는 거고, 만약에 한번 들어서 놓고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 때 이동이 가능하다면 처음 제대로 된 곳에 입지해야 된다는 입지 이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서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 내용. 그래서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시옷 움직이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좋은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나쁜 것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 이응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요. 기억하는 방법 지역 떴네요. 그럼 무조건 부동성. 그 다음 지읒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무슨 성? 부동성. 그 내용. 그 다음 치읓 제도적 규율이 용이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각각 다른 토지용 규제를 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법규가 달라지니까 관계 법규가 복잡해지겠네요. 그 다음 키역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한 반응이 동산과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난대요. 그럼 귀금속 사서 모으실 거예요? 토지 사실 거예요? 귀금속 왜? 들고 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면 그때는 토지를 사놓겠죠.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티귿 별표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조세의 수익 근거가 된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조세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방세죠. 지방세를 우리는 지역세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문제를 풀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세면 얘는 뭐가 관련이 있다?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가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피읍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저당대출 제도를 가능하게 한다. 체크 하나 해두세요. 여러분 인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있죠. 그게 신용담보대출이죠. 근데 신용담보대출의 경우에 은행은 불안하죠. 이 인간이 확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막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놓으면 부동산은 가치가 확 떨어지지 않죠.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죠. 거기 가면 있잖아요. 들고 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저당대출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부동성. 그 다음 괄호 2번에 영속성. 달 없어지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의 부분에 별표를 하나.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건 배제됩니다. 물리적 감가는 안 되겠죠. 근데 토지가 있는 지역이 시장성이 감퇴될 수도 있나요?
지역시장이? 그럼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토지도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파생 특성 부분에 딱 두 가지를 적어두실까요? 영속성 부분은. 이게 문제에서 잘 풀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임소영을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영재를 기억해 두시는 거죠. 우리 아이는 뭐였으면 좋겠다? 영재.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재생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이 소모돼야 재생산하는데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건 부증성이었죠. 그래서 재생산은 영속성과 관련된 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였어요. 소유이익, 소득이익, 임대차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다? 영속성.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함이 임소영 씨도 있겠죠. 이 안에 분명히. 이 안에는 없어도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포함시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임소영, 영재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가 쉬워 부동산 시장, 임대차 시장이 발전되어 있다. 그 다음 니은. 영혼이 계속되니까 장기적 개념이 있겠죠. 영혼이 계속되니까 관리의 개념도 있겠죠. 그래서 디귿의 별표 하나, 기억도 별표 하나 치세요. 기억 별표 하나, 디귿 별표 하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물리적 토지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부증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투자재로 선호되죠.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관리를 왜 하죠?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일회용품 여러분 관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회용 이쑤시개를 관리한다 그러면 들어 죽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관리의 개념이 있는 건 영속성 때문이더라. 그 다음 비읍, 별표 하나. 이제 이게 정확히 이해되시겠네요. 감정평가 시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수익환원법에서 무슨 법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직접법이죠? 그래서 이응에 별표 하나 치시고 비상각자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비상각자산이니까 비읍. 직접법이었죠, 여러분? 건물은 삼각자산, 시옷, 직선법.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함정할 수 있냐면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수익환원법 중 직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X네요. 네, 그 내용이죠. 그 다음 시옷. 부동산 가격 재원칙 중에서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영원히 쓸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존재가 가능하고 가치가 변동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측이 필요하겠죠. 예측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지읒. 저당권 설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더라. 뭐 때문에? 영속성. 그 다음 3번 부증성.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특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여러분 경제적 공급이 뭐였죠?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용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더라. 다른 용도로 이용되던 토지를 용도 전환해서 주거용지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시는 거죠. 전체 토지의 양은, 자 보세요. 전체 토지로 나오면 얘는 공급량 증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체 토지로 봤을 때는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런데 특정 용도의 토지라면 얘는 공급량 증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다른 용도의 토지를 이 용도로 용도 전환해서 공급하면 되니까. 얘를 무슨 공급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용도적 공급 또는 이게 경제적 공급인 거죠. 지금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증성 부분을 보시면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 적용 못해서 토지는 원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 못하죠. 그 다음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해요.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럼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이 커지죠.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토지를 독점적으로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 다음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 빌려서 사용하니까 지대가 발생하죠. 뽕을 뽑기 위해서 토지 이용의 집약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토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사놓고 놀리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정부는 모든 생산의 근원이 되는 토지를 공적 개념을 강화시켜서 내가 다 가질래. 토지 공개념 제도를 발생시킬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내용인 거죠. 그 다음 9번 평가 3방식 중 원가 방식 적용이 곤란하다.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도 별표 하나. 아까 공급곡선 특징.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한 이유가 일반적인 재화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의 증가에 따라 원래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토지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한 거죠. 그 다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도 물리적 공급량을 하나도 못 늘리네요. 절 보실래요? 가격이 올라가도 량의 변화가 하나도 안 되네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 되는 거죠. 수직선. 그런데 특정 용도 토지의 경우에는 주거용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점에서 가격이 올라갔으면 이때 공급량 늘릴 수 있죠?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으니까 얘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네요. 이거 수평선 되는 거 아니었죠? 수평선이면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상향 곡선. 그 다음 23페이지. 괄호 4번의 개별성. 얘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또는 다르니까 이질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를 바로 옆에 토지가 물리적인 대체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물리적 대체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공간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죠. 인접된 토지라면. 똑같은 지역 내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A 토지든 B 토지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 효용 측면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란 말씀을 드렸냐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간만에 나갔습니다. 한 20년 만에. 그럼 그때는 물리적인 게 짱인가요? 힘센 애가 짱이에요, 그때도? 아니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리적인 공급은 칠판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으로 가능하죠. 다시 질문. 토지의 물리적 대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이유가 다르죠, 지금? 그 다음 경제적 대체 관계는 성립돼요? 인접성 때문에? 인접한 부동산들끼리는 대신이 가능하다면서요.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전에 이거 대개다 그러면서 막 외웠던 거잖아요. 아니, 경제적 대체가 자, 이게 왜 또 떨어지죠?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고? 부증성 때문이었고 물리적인 대체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부증성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이었죠. 다 다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놓으면 여러분 거의 못 찾아요. 이거 거의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대개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대개가 비싸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성 부분을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개별화된다. 다 개별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3번 개개의 부동산의 독점화가 이루어진다. 개별.
그 다음 4번 다다르니까 비교가 곤란하고 얘들은 다 이래 이런 공통적인 원리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개별 분석을 하는 거고 표준지 선정이 곤란할 수 있죠. 사실은 개별성의 특성이라면 다 다르면 얘가 표준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표준지 선정이 가능한 이유는 인접된 부동산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던 거죠. 인접성 때문에. 그래서 3번에 개별성에 의하면 비교 방식 적용 곤란하겠지만 현실에선 하죠.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그래서 괄호 5번에 인접성. 토지 옆엔 토지가 인접돼 있습니다. 연속돼 있죠? 연결성 또는 연속성이라고도 해요. 그럼 인접성은 옆의 토지와 내 토지는 협동을 해야 되겠죠? 협동적 이용 논리의 근거가 되고 경계 문제. 여기까지가 내 거, 여기까지 네 거. 경계 문제 발생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질문. 우리 부동산 관리할 때 법경기 관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법률적 관리인지 경제적 관리인지 기술적 관리인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뭐죠? 경제적이죠. 권리 조정 계약. 법률적이죠. 하자 보수. 기술적이죠. 시설. 기술적이죠.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토지의 경계 확정은? 토지의 경계 확정이라고 그러면 왠지 법률 같죠. 그런데 토지의 경계를 확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등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계 확정은 어디에 들어간다? 기술적에 들어갔죠. 나대지의 활용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테니스 코트로 이용해주고 대가를 받고 자재하치장으로 이용해주고 대가를 받죠. 그러니까 나대지의 활용은 돈이 들어오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경제적에 들어가겠네요. 네. 그럼 임대차 계약 이렇게 나오면 계약이죠. 계약. 그러면 법률적이죠.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 더. 인력 관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 잘못 쓰면 돈이 무진장 샌다. 그래서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들어갔었죠. 좀 기억나시나요? 이런 내용들이 기억나면 되는 거죠. 개념이. 그 다음 그래서 지금 경계 문제 야기하고 외부 효과 발생하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정후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더라. 어떤 한 지역이 공영 개발되면 그 주변 지역에 개발에 이익이 끼쳐지더라. 그걸 제때 환수 못하면 투기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이익의 환수는 인접성 때문에 인근 지역에 끼쳐지기 때문이더라. 지역 분석을 필연화시키고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 그래서 감정평가 시 비교 방식이 실제로 적용되더라. 인접성 때문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내용들이 있죠. 그 부분의 개념을 꼭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지금 용도의 다양성에 동그라미 2번에 체크 하나 해두시래요. 동그라미 2번에 체크를 하나 해두세요. 그리고 잠깐만 얘를 좀 구분해 볼까요? 입지론이라는 게 있고 입지론 그리고 적지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적지론. 이렇게 둘이 있대요. 얘는 각각 주어진 것과 정하는 게 반대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나오도록 만드는 특성도 다르네요. 토지의 특성이. 그럼 기본은 뭐냐면 입지론은 뭐가 주어진 거냐면 얘는 용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럼 햄버거 가게를 아무데나 차리는 게 아니라 들어설 땅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설 위치를 정하는 이론이겠죠. 네. 그럼 한번 위치가 들어서면 고정돼 있으니까 입지론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적지론은 뭐가 주어져 있냐면 얘는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토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그 토지를 아무 용도나 골라 쓸 수 있어요? 다양한 용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다양한 용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거네요. 얘는. 그럼 얘는 용도에 다양성이 없으면 용도를 정한다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죠. 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협의의 입지론, 좁은 의미의 입지론이고
얘는 광의의 입지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구분을 하자면. 그럼 얘를 구분하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얘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정하는 게 뭘 정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설 입자인가요? 들어설 위치를 정하는 거죠?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강조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번엔 적지로는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거죠? 맞아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거죠. 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 부분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에 토지의 특성의 요약이 있네요. 요약. 그래서 괄호 1번의 부동성은 무조건 뭘 기억하면 된다? 지역이 들어오면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지역세라고 기억해 보시면 쉽다고 그랬죠. 그 다음 괄호 2번의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다. 생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증성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영속성은 영혼이 계속되는 건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죠. 소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영속성입니다, 여러분.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도 임소영인가요? 아주 유용하죠. 예. 그래서 재생산할 수 없다라는 건 영속성이더라. 영재. 그 다음 바로 4번. 개별성은 다 다르니까 대체가 안 되네요. 대체란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개별성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하죠. 그 다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므로 예외 없이 적용되더라.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 문제풀이에 팁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 특성이 나온 후 예외는 무엇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틀린 문장.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이 적용됐죠? 합니다, 여러분. 부증성은 토지의 생산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특성인데 매립 간척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X죠. 걔는 단순한 이용의 전환에 불과하지 토지의 절대량을 늘린 게 아니었어요. 이미 바닷속 토지도 토지였다. 다만 이용할 수 없는 토지였을 뿐. 근데 걔를 메꿔서 이용 가능한 토지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지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죠. 되셔야 돼요. 다시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의 특성을 띠는데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은 영속성의 예외이다. X. 눈 커지면 안 돼요. 눈 커지면 안 돼요. 무조건 X예요. X. 왜 X예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다고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다음 5번. 건물의 특성이라고 해서 비영속성, 생산 가능성, 동질성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 2번에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속성, 존재 가치, 본질이라고도 하는 내용. 괄호 1번.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 있답니다. 토지는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토지 자원을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이게 기억이 나나 보세요. 토지는 크게 둘로 쪼갰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그 상태로의 토지와 개발된 토지가 있었죠. 자연 그 상태로의 토지와 개발된 토지. 그러면 자연 그 상태로의 토지의 대표 주자는 산강들인가요, 여러분? 네. 그럼 얘는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얘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안 되죠? 그럼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쉽다, 어렵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도 어렵겠네요. 어렵죠. 그럼 산강들은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효용을 제공하나요? 아니죠. 이 상태 그대로 제공하죠.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개발된 토지는 주상공으로 이용되는 토지겠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개발된 토지는. 그럼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쉬워요, 어려워요? 얘는 좀 더 쉽죠, 자연보다는. 그럼 생산 과정을 얘는 거쳐야 하지만 효용을 제공하죠.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죠. 그럼 개인들에게 사적 주체, 제2섹터, 제1섹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까 제가 공적 주체가 정부고
정부 제1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적 주체가 1섹터였죠. 얘는 2섹터죠. 네? 그래서 사적 주체에게 맡겨두면 자연을 보존하나요? 디립다 개발해버리나요? 디립다 개발하죠. 그러면 한번 자연이 개발되면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리기 어렵겠죠? 얘가 결정의 비가역성입니다. 그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로 묶고 이런 배려가 필요한 거죠, 실은. 그때 자연이라고 나오고 개발된 토지라고 나오면 얘가 너무 쉬울 텐데 이제 이 부분을 이름을 바꿨었죠.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얘가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 개발된 토지는 개발되면 상품되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를 기억해 볼게요. 소득이 증가되면 사람들은 자연을 더 찾나요? 자연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매겨주나요? 평가해 주죠.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판잣집이, 한강이 보이면 그 판잣집의 가치가 더 높나요? 뛰어들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한강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자연이 중요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가치가 훨씬 높죠? 그래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연의 수요는 급증한다? 네.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토지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는 정도는 얘는 크다? 크다? 그 내용인 거죠. 그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도시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무엇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개발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 정도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읽으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자현. 제가 발음 어떻게 했죠? 자현. 저놈 발음 정말 후지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일부러 그렇게 낸 거예요. 자현.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자산으로서의 토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자연이죠. 자현.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 상품되면 개발된 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있네요. 위치의 개념. 획지가 있고 지역적 위치, 광역적 위치가 있답니다. 그럼 얘가 뭔지를 그냥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나 보세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 밑에 땅이 있죠, 여러분? 땅.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감정평가상 개념, 경제상 개념의 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획지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대상부동산인 거죠? 얘가 대상부동산이에요. 그럼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서 이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도시지역, 농촌지역보다는 좀 더 범주가 작은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하면 뭐죠? 인근 지역이죠. 강남역 그 부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 협의의 위치고 얘는 광의의 위치고 그럼 이 인근 지역에 속한 시나 도가 있을까요? 얘가 속한 시 또는 도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얘는 최광의의 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개념이. 그럼 얘를 왜 따지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 밑에 획지를 잘 관리해도 강남역 부근의 시장성이 감퇴되면 얘 같이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아무리 강남역 부근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시장성을 높이고 있어도 만약에 행정수도가 전체적으로 진짜 다 옮겼어요. 충청권으로.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확 줄면 얘 같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영향 끼치죠. 그래서 이제 얘가 강남역이면 이 시는 인천광역시인가요? 지금 중요한 건 얘가 속한 시잖아요. 서울특별시겠죠.
그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협의, 광의, 최광의의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만 살짝만 느낌만 받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위치의 유용성이라고 해서 위치가 곧 가치였죠, 여러분? 그래서 마샬이라는 분이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썼고, B, 체크 하나, 허드. 25페이지 제일 위. 가까움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거기다 접근성이라고 적어보실래요? 여러분, 허드를 넘으면 넘을수록 꼬린 지점에 접근하나요? 누구의? 허드의 접근성.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도심은 지가가 매우 높고 외곽은 지가가 낮죠. 그 다음 2번 위치와 접근성의 관계. 자, 기억에 접근성의 별표 하나 치시고 줄 그어볼까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거리적,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 줄 다 그으셨나요? 그리고 거기다 거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기 쉽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쉬워요. 거리 이꼬르 접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겠죠.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높다. 거리가 멀수록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얘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접근성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리는 실제 거리인 거고 얘는 심리적 거리, 지금 경제적 거리 등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 있고 얘 적지 마세요. 얘는 적지 마세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강북에 무학여고 있는 데가 거기가 무슨 동이죠? 행당동. 그게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리고 성수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 압구정동 뭐 그쪽인 거죠. 이쪽 강남 맞죠? 그런데 저도 강북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곳을 잘 넘어오지 않았었어요. 강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북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남은 접근성이 높아요, 떨어져요? 그랬더니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 거리는 가까운데 얘가 유료 통행을 해야 돼요. 도로를. 그래서 이때 통행료가 비싼다라면 웬만하면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되세요? 그러니까 접근성의 개념은 단순히 실제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적이 있죠, 여러분. 시간적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별표 하나 쳐두실래요? 만약에 거리는 가까운데 일방통행으로 우회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만. 그럼 이제 니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며 가치가 높으나 가치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에 접근성의 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높으면 유용성이 커져서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이 접근의 대상물이 폐기물장이에요.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화장터예요. 그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가치는 떨어지겠네요. 그 내용인 거죠. 그 다음 B, 접근의 정도. 접근성이 지나쳐도 위치의 가치는 하락한다. 시장은 여러분 혐오의 대상물인가요? 아닙니다. 위험의 대상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면 편리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 시장 안에 접근성이 지나쳐서 주택이 시장 안의 주택이에요. 생각만 해도 비리죠. 시끄럽죠.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도로변의 주택. 여러분 주택이 도로변에 있으면 도로에 가까이 있을수록 얘는 유용성이 커지겠죠, 주택이. 그런데 이때 도로변에 딱 붙었어요. 얘도 창문 열면 먼지 엄청 들어오죠. 시끄럽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지나쳐도 위치의 가치는 하락한다고 돼 있고 C. 접근의 편리성. 접근하기 불편하여도 위치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우회해서 돌아가야 될 경우 직선거리는 가깝지만 그때 그 편의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일방통행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경우. 그 다음 리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 자, A. 접근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동산. 소매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 멀면 가나요? 자, 생각해보죠. 강원도 두메산골 꼭대기에다가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간신히 올라와서 담배 한 갑 주세요 이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편의점은 가깝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접근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소매점이 접근성이 가장 중요시된다면 도매점은 접근성이 덜 중요하겠네요. 여러분 지방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대량으로 떼어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접근성이 나빠도 찾아오는 거잖아요. 도매상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강한 흡입력 또는 독점력이 강한 부동산이랍니다. 그럼 이때 관광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 주자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강원도 정선에 여러분 카지노 있죠? 그럼 접근성이 높나요? 꾸불꾸불 산길을 돌아서 가게 돼 있죠. 근데 접근성이 나쁜데 사람들이 알아서 꾸역꾸역 찾아가죠. 들어가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부동산, 요양원 등. 정말 슬프죠.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대요, 요양원이. 그럼 모셔놓고 안 찾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산속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기본은. 그 다음 3번, 위치의 평가 기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이 높아야 되죠. 상업용 부동산에선 매출이 높아야 되고 수익성이 높아야 되죠. 각각의 부동산별로 추구하는 유용성 차이 있었잖아요.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비용이 절감되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아까 다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디귿에 물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네요. 거기에 유역주의에다가 체크 하나 해두실래요? 뭐 별표까지는 아니고 체크 하나만.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물에 관한 권리를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물이 있어요, 물. 물이 있습니다, 물. 여긴 딱 보니까 물이 많네요, 적네요? 물이 많죠? 물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다 같이 나눠 쓰면 되나요? A용도, B용도, C용도, D용도 온갖 용도로 다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다 같이 쓰자 물이에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흘러가는 곳에 있는 유역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유역주의입니다. 그럼 얘는 물이 많은 곳에서 사용해요? 물이 적은 곳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다 같이 쓰자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수변지역이라고 하나요? 건조지역? 수변지역이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 많다 적다?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차이가 뭐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물이 적어요. 그럼 얘는 건조지역이죠. 그럼 이때 다 같이 쓰자 물을 해버리면 하나의 용도로도 최다 이용을 못하죠. 그럼 이때는 차라리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낫겠죠? 그럼 몰아줄 때 권력자의 친척이면 몰아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쓰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때 권리를 줄 때 어떤 용도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가사용, 공업용 등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선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주의다? 선용주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 관한 권리의 A, 유역주의에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상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변지역에서 채택한다. B, 선용주의에 먼저 온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이 된다. 얘는 이렇게 몰아준 이유는 물이 적어서 다 같이 나눠서 써버리면 하나의 용도로도 만족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 그래서 건조지역에서 보통 채택하더라.
그 다음 4번. 지중 공간의 미채굴 광물 안반수, 지하수 나왔습니다. 안반, 지하 나왔죠? 그때 미채굴 광물의 별표 하나, 깊이 파야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 5번. 공중공간. 말 그대로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공중권인데, 공중획지는 공중공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공중획지라고 하고, 공중획지에 대한 임대차를 할 수 있는데 얘가 공중임대차. 그 다음 공중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지역권. 그래서 지금 통신, 전주 등이 그 목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놓고 나올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다음 6번. 공간활동. 기억의 별표 하나. 수평 공간의 확대는 옆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럼 도심의 직장을 두고 주택도 직장 옆에 뒀으면 좋겠는데 지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은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직주분리가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수평 공간의 확대죠.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 봤더니, 저 보세요. 그렇게 빠져나가 봤더니 외곽에 빠져나가 사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외곽의 지가가 올라가더라. 그럼 외곽에 빠져나가 산 가장 큰 메리트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2시간, 4시간씩 뿌리고 다니니까, 그리고 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니까 나 다시 돌아가 살래. 그래서 이루어진 게 직주 접근. 그런데 봤더니 아직까지 지가 수준이 높으니까 위로 층수를 높이 올리네요. 입체 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걔는 수직 공간의 확대인가요? 네, 수직 공간의 확대겠죠.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니은.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으로 개발권 이전제. 개발권 이전제 동그라미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 채택되지 않았어요. 얘를 채택하게 되면 예외적인 개발이 만연돼서 용도 지역 지구제가 아예 틀이 와해돼 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 개발권 이전제는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긴다. 개발권만 이전제였죠.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개발권만 이전제. 이거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시킨다 그러면 X입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아요? 정부가 사서 팔아줘요? 시장에서 사고 팔죠? 정부가 사서 팔아준다 그러면 X예요. 그 내용. 이용할 수 있는 개발권도 넘길 수 있다.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그래서 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져서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개발 가능 지역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을 넘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지역 내의 우발적인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 내에 개발권을 사들임에 따라 발생한 우발 이익으로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보상케 해주는 제도. 그게 개발권 이전제였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용적률 인센티브제죠. 용적률을 더 주는 거죠. 건물을 지었는데 이때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을 70%인데 50%만 짓고 녹지로 만약에 조성을 했다면 기특하다, 기특하지 않다? 아니, 나무를 막 심었어요. 기특하잖아요. 그럼 너 위로 더 올려?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용적률 인센티브.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 보실까요? 거기다가 뭘 적어 주셔야 되냐면 얘를 적어 주세요. 아, 거기 밑에 있네요. 미음에. 구분지상권 있죠? 미음. 구분지상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셨나요? 네. 그래서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차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건물과 건물, 공작물, 수목이 있었죠? 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때 이 부분에 어떤 한 부분의 구분층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구분지상권? 그래서 구분지상권의 개념은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처음 출발은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이 타인의 토지에 일정 높이 위로 지나다니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밑으로 지나다니죠. 그래서 설정하는 게 구분지상권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지하와만 관련이 있다. 얘는 공중만 관련이 있다.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는 없다?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목적에 수목은 들어가지 않죠. 수목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수목이면 얘가 나무가 이렇게 예를 들어 20m가 뻗어 있는데 얘 15m에서 20m까지만 설정한다 그러면 이 나무는 중간이 없죠. 아니, 끝이 없다고 여기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공중 공간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냐면 개발권 이전제, 그럼 개발권이 곧 용적률이었습니다. 그럼 공중공간과 관련이 있죠? 공중공간. 그 다음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공중공간과 관련이 있죠? 구분지상권 공중공간과 관련이 있죠?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지하만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 다음 디귿, 미음, 비읍 다 받고 그 다음 부동산 공간은 복합 개념을 구성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오늘 1시 반까지만 할게요. 1시 반. 그래서 1시 35분까지. 그래서 10분 쉬고 다시 오세요. 그럼 지금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하고 뒤에 남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만 오늘 정리를 할게요. 부동산학 총론 부분.